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달러 결제나 해외 투자처럼 외화가 생활과 투자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멀쩡해 보이는데 바닥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극적인 말로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숫자와 구조를 이해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관만 하면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에 판단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듣고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두 번 듣는 걸 권합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뭡니까? 환율이 한번 강하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놀랄 정도로 급격히 내려갔던 구간이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정을 찾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환율은 다시 고점 쪽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여행 경비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환율은 수입물가, 기업의 원가, 해외 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기대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개입이 있었는데도 다시 압력이 쌓인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의 압력이 일시적인 소음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힘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식은 오르고 있는데 왜 불안을 말하느냐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산 시장은 유동성과 기대가 강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외환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산이 오르는 속도와 경제의 기초 체력, 그리고 통화에 대한 신뢰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일 때 컵보기와 달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표면의 분위기와 달리 어떤 변수들이 동시에 압박을 주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환율이 왜 다시 흔들리는지, 외환시장에서는 어떤 법칙으로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외환당국의 개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원달러 숫자만 보지 않고 외환 보유액이나 통화의 효력 지수처럼 더 넓은 지표로 원화의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 대출을 가진 가계, 외화 지출이 있는 분들, 수입 원가에 민감한 사업자, 각각의 대응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확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팩트와 그로부터 가능한 해석을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곧바로 위기를 의미한다고 단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원화 약세가 길어질 때 어떤 비용이 누적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투자와 생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제 왜 환율은 눌렸는데도 다시 올라오려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환율이 한번 눌린 뒤에도 다시 올라오려 하는지 그 안쪽 구조를 숫자와 제도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외환 시장은 심리로만 움직이지도 않고 정부의 의지로만 고정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외화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균형을 조정하는 정책 도구들이 맞물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핵심 용어부터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과도한 공포도 줄어들고 반대로 근거 없는 낙관도 줄어듭니다. 첫째,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개입이란 환율이 급격히 움직일 때 당국이 시장에 들어가 달러를 팔거나 사면서 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개입이 환율을 영원히 고정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패닉을 완화하고 시장이 과열되거나 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개입이 반복되는지 여부를 유심히 봅니다. 실제로 로이터즈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3분기에는 당국이 순매도 방식으로 1.745 빌리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흐름이 여러 분기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개입 규모가 분기 단위로 기록된다는 것이고, 해석은 시장이 그만큼 환율 압력을 구조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외환 보유액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가 보유한 외화 자산의 총량으로
시장 안정의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최근 많이 언급된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28.05 빌리언 달러로 집계됐고 전월 대비 약 2.6 빌리언 달러가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장이 민감해지는 이유는 시기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수출 대금 회수와 결산 요인 등으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보유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의 감소가 관측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개입 비용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평가손이나 수요 증가 같은 다른 요인이 겹친 것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보유액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기대가 흔들리기 쉽고 기대가 흔들리면 달러 수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환율을 볼 때 원달러만 보지 말고 통화의 효력 지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명목 실효환율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와 비교한 가중평균 지표이고 실질 실효환율은 여기에 물가까지 반영해 구매력 관점으로 보정한 지표입니다. 최근 데이터에서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이 2025년 11월 기준 87.05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할 때 원화의 실질 가치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이 단순히 수출에 유리하다는 옛 공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통화 약세가 비용을 올리고 그 비용이 기업 수익성과 가계 체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만 보는데 지금은 금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일 수 있습니다. 로이터즈 조사에서는 한국은행이 2.50%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고 원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당국은 금리만이 아니라 여러 도구를 병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의 FX 스와프 한도가 65 빌리언 달러 규모로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유지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단순히 보유액을 직접 쓰는 것과는 다른 층의 안정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외환 보유액의 감소, 분기 단위 개입 기록, 실질 실효환율의 낮아진 수준, 그리고 금리와 보조정책 도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하나입니다. 환율을 둘러싼 압력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겹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개인 투자자와 가계,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와 시나리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을 움직이는 구조와 정책 도구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조가 실제 생활과 투자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단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률이 높아지는 경로와 그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33살 직장인 민수는 주식이 강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신용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주변에서도 분위기가 좋았고 뉴스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계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수가 오르는 날이 아니라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날입니다. 환율이 민감해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더라도 종목별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을 쓴 계좌는 손실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고 반대로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민수는 수익률을 목표로 삼았지만 사실 신용을 쓰는 순간부터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9살 자영업자 지연입니다. 지연은 아이 교육비와 해외 결제 때문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연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환율이 내려가면 한 번에 많이 사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저점처럼 보이는 구간이 며칠 뒤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순식간에 다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번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결과를 운에 맡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으로 타이밍을 찾기보다 필요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눠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30일에서 90일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등락입니다. 당국의 조치와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찾으면 환율은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되 급등락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저항선을 향해 서서히 밀어붙이는 흐름입니다. 달러 수요가 계속 쌓이고 해지 수요와 해외 투자 흐름이 겹치면 환율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아도 꾸준히 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짧은 기간의 급격한 점프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위험 회피로 기울거나 특정 이벤트가 겹치면 환율이 짧게 튈 수 있고 그 순간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수출이 강하고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시기도 있는데 왜 통화는 약해지느냐고요. 중요한 건 환율이 무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역에서 달러가 들어와도 금융 계정에서 달러를 사려는 힘이 더 크면 환율은 불편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이 해외 자산을 늘리거나 환 리스크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그 수요는 한동안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27조 원 수준까지 커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버리지가 쌓이면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반응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반드시 폭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뉴스에도 등락폭이 커지고 특정 구간에서 강제 매도가 연쇄적으로 나올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실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달러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 수입 원가에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각각 어떤 원칙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흔들릴 때 어떤 경로로 변동성이 커지고 그 변동성이 개인의 계좌와 생활비, 기업의 원가로 어떻게 옮겨 붙는지를 시나리오로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창한 해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 따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 기반합니다. 환율의 정확한 숫자를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자, 특히 신용을 쓰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용은 수익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작은 하락을 큰 손실로 바꾸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원칙은 단계적 감축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이 거칠어지거나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거나 내가 가진 종목이 평소보다 큰 변동을 보이면 신용 비중을 20%, 30%처럼 나누어 줄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집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정 테마나 한두 종목의 신용이 겹치면 작은 충격에도 계좌가 한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산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대출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은 환율 자체보다 환율이 전이시키는 물가와 금리 환경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원리금이 나가고 생활비가 나가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의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커버할 수 있는 완충 자금을 권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으로 자산을 늘리는 전략은 지금처럼 변수의 상호작용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변수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겹칠 때 계좌와 가계는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이 유학비, 해외 결제, 의료비 또는 해외여행처럼 달러 수요가 일정한 분들은 타이밍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기간 분할입니다. 한 번의 결정을 내리면 후회가 남고 후회는 다음 결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3개월, 6개월로 쪼개고 정해진 날짜에 조금씩 확보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반드시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 금액의 일부는 미리 확보해 변동성의 리스크를 줄이고 나머지는 분할로 대응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환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환율이 흔들려도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입 원가에 민감한 자영업자나 제조업, 유통업 종사자입니다. 이 그룹은 환율 변동이 바로 원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결제 조건을 점검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결제 통화를 분산하거나 결제 시점을 조정하거나 협상으로 일부를 고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변동성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마진 구조를 시나리오로 계산하십시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 내 이익률이 어디까지 훼손되는지 미리 계산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환율은 내 통제 밖에 있지만 내 원가 구조를 얼마나 빨리 조정할 수 있는지는 통제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배경을 더 얹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흐름이 언급돼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도 체감이 예전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좋아 보이는 구간에서도 각자 현금 흐름이 팽팽하면 작은 충격에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공격적 레버리지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이 더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은 내 포지션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빚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어떤 자산이 먼저 흔들릴지, 달러 지출이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한 장의 메모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은 나만의 관측판을 만드십시오. 원달러 환율만 보지 말고 외환 보유액의 흐름, 실질 실효환율 같은 통화지표, 신용융자 잔고처럼 레버리지 지표, 그리고 한국은행의 메시지까지 같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뉴스 한 줄에 흔들리기보다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5문장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기억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관측판을 머릿속에 세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짧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이 흔들릴 때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외환 보유액의 방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최근처럼 428.05 빌리언 달러 수준에서 전월 대비 2.6 빌리언 달러가 줄었다는 사실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둘째, 개입은 단발이 아니라 흐름으로 기록됩니다. 2025년 3분기 순매도 1.745 빌리언 달러 같은 분기 단위 데이터가 쌓이면 시장은 압력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는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2.50%를 둘러싼 정책 판단은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그래서 보조장치가 등장합니다. 65 빌리언 달러 규모의 FX 스와프 같은 도구는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망입니다. 다섯째,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지표를 보는 방법을 더 원하시면 댓글에 DASH라고 남겨주세요.